그리고 공부를 처음 시작해가 조금씩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재밌어요. 근데 자꾸 하면 할수록 할 게 늘어나 가지고 재미가 떨어지면서 힘들어져요. 그리고 질문거리도 자꾸 생깁니다. 궁금증 생기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합격 수준까지 갈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 질문거리가 자꾸 사라지고 자신감이 붙고 그래 돼 있어요. 모를 때는 그냥 재밌기만 재밌어요.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면은 알았어요. 뭐 이리 할 게 많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담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 견디는 시점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7, 8월 달. 책을 한 2번 정도 이리 보고 나면은 이제 부담이 막 커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7, 8월 달 되면 이제 원래는 1차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걸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그 견뎌야 돼요. 근데 견디는 시점이 한여름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뭐 1차, 올해는 1차만, 내년에 2차만 나누어서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은 2년 동안에 걸쳐서 줄기차게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거든. 그래서 특별한 그 개인적인 사정이 없으면 1년에 승부 거는 게 나아요. 그 대신에 조금 그 고비 때마다 그걸 잘 견뎌야 된다. 항상 이 공부는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49페이지에 그 이제 용어 정의인데, 이 법 제2조 법 조문을 딱 먼저 던져놨어요. 이렇게 교재 편집을 한 그 이 원조가 바로 이 방문각 교재로 알아요. 원래 이 법 과목은 법 조문을 전제로 해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법조문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의 문장 뜻이 이렇다라고 해석해 놨구나 이렇게 읽어 들어가야 되거든. 자, 그래서 그 제2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1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점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걸 읽을 때는 1호라고 읽어요. 호.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는 항이라고 읽어요. 제1항, 제2항 이렇게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1호, 제2호라고 읽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목이라고 읽습니다. 목, 가, 목, 나, 목, 다, 목.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 호, 목 요 정도로만. 조는 그냥 제 몇 조라고 적어 놨잖아.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 조, 항, 호, 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뭐 판택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하여튼 읽는 표현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공법 선생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활용하지만은 강의하는 사람이 제 몇 조, 몇 항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찾지를 못해. 알겠습니까? 항을 보자 하는데 호를 보고 앉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1호라고 돼 있죠. 그러면 법 제2조 제1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2조는 항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것과 같다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 1호부터 6호까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기에 적혀진 대로만 사용해라 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디서 들었던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이때까지 들었던 주변에서 경험상으로 들었던 거는 다 까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정의 내리는 대로만 사용하시라는 소리. 그 1호 중개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기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있죠? 저보다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자꾸 읽다가 보면 이렇게 속도가 붙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9월달 되면은 책 한 권을 딱 독파하는데 시간이 빨라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3회독했다, 4회독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읽다 보면 속도도 빨라지면서 읽을 때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자, 이 중개의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칠판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동그라미가 그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라는 표시야. 3조 규정은 법에 정해놓은 게잖아요. 3조. 그러니까 그걸 법정이라 그래. 법정 중개 대상물이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아까 목차에서 법정 중개 대상물 나왔잖아. 그렇죠? 그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이게 바로 법정 중개 대상물이야.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용어를 제가 아주 중요한 용어다 강조할 때만 긴장하고, 알았어요? 그냥 아닐 때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은 법제 몇 조에 적혀져 있다. 3조에 적혀져 있다. 그걸 법정 중개 대상물. 그 3조에 안 적혀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아니다 하지 말고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선박, 자동차, 항공기,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들은 3조에 안 적혀져 있거든. 좀 이따 보시면은.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아까 중개 대상물 잘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다음 중 법정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리 물어요. 그러면 이제 선박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났어. 자, 봐봐요.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는 혼자서 해요? 2명 이상이 해요? 뭐 2명이 나와야 되지. 그렇죠? 거래 당사자 간, 이 두 사람 간에 이 소리야. 이 물건에 대하여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라고 돼 있잖아요. 거래는 매매도 거래고, 교환도 거래고, 임대차도 거래고, 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도 거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행위를 한다? 거래 행위를 하는 거야. 이 거래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다양한 거래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것이 바로 뭐다? 중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알선하는 것이 중개니까 알선과 중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봐봐요. 다시 중개라는 것은 무슨 물건에 대하여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행위 할 때, 거래 행위 할 때 그 거래 행위를 뭐한다? 알선하는 게 중개다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럼 자 봐봐요. 선박 매매 현실에서는 하죠. 자동차 매매도 하잖아. 그럼 선박이나 자동차 매매 행위도 거래 행위 맞아 안 맞아요? 맞지. 선박 자동차 매매라는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이리 되는 거예요. 왜? 선박 자동차는 여기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요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바로 뭐다? 중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중고 매매상 있잖아요. 그거 가봐봐요. 그거 가서 그 영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가 중개 아이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 중개라 그래. 그래서 중개 맞다 그래. 근데 우리는 중개가 아니라 그래. 그 사람들은 중개라 그러고 우리는 중개가 아니라 그러고. 왜 그러냐? 잘 봐봐요.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 두리뭉실하여 읽지 마라 그랬죠. 그렇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자동차 매매 중고상 하시는 분들은 알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동차 매매 중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 매매 중개상을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개라 하는 거는 자동차 관리법 상의 중개가 되는 거야. 에? 무슨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개의 개념은 어느 법상의 중개? 공인중개사법 상의 중개의 개념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40문제를 읽어보면은 1번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2번 문제 나올 거 아닙니까?
1번 문제 제일 앞에 1번 점 찍고 요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가 뭐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없애쁘고 그냥 1번 해가지고 다음 중 용어 개념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리 물어보잖아. 이 단어 빼버리고 그러면 자동차 매매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하면 오야 오라 하면서 이 신청하는 사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항상 시험 출제위원이 앞에다가 뭐라고 갖다 붙인다. 요걸 갖다 붙여. 2번 문제도 이거 갖다 붙어. 3번 문제도 갖다 붙어. 그럼 아까 우리가 그 목차에서 점검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 그럼 그 문제를 물을 때는 문제 앞자리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틀린 거 이렇게 물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항상 이게 들어갑니다. 이 모태에서 이야기해드리면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5회 때 말썽인서가 데모를 했잖아요. 합격자 수도 몇 명이 되지 않았는데 1000명도 채 되지 않았지 싶은데 그 이후로 알겠어요. 시험 출제가 합숙 출제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 뭐 재택 출제였어요. 합숙 출제로 바뀐 거는 15회 때 데모하고 난 다음에 합숙 출제로 바뀐 건데 그렇죠. 출제 기준이 시험 과목당 글자 수를 12,000글자 넘기지 말아라. 40문제 출제할 때 글자 수가 몇 글자? 12,000글자 넘기지 말아라. 그렇죠. 50분 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읽을 수가 없다. 읽어야 뭐 답을 찾을까 이거 말이지. 그래서 12,000글자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문제로 나누면 한 문제당 몇 글자? 300글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300글자 넘어요. 어떤 문제는 500글자 되면 어떤 문제는 100글자로 줄이면 될 거예요. 그 40문제 전체에서 몇 글자? 12,000글자로 제한해 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15회 때 데모한 공로가 큽니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를 이 신청을 없애기 위해서 글자 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꼭 뭐 써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 못해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 공시법도 공부하잖아요. 2차 과목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부동산 그 정보 및 구축에 관한 법률인가 뭐 그런 법을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목이라는 게 나와요. 지목이 28개가 나오는데 대가는 알아요 몰라요? 네? 대 그러세요. 그런데 대지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지목이에요 지목 아니에요? 아닙니다. 취득법에는 뭐다? 대라고만 돼 있죠. 한 글자지 두 글자 아니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상 뭐 지목은 대예요. 알겠어요? 이건 지적법상의 용어. 이거는 지적법에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공법 시간에 건축법 공부할 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상의 개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개의 개념은 무슨 법상?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개념을 공부한다. 우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는 게 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결혼중개업소 사무실 있잖아. 그 사람들도 중개한다는다. 한다. 혼인중개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중개는 이 중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글자는 같이 쓰더라도. 알았어요. 그건 결혼중개법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개. 우리가 공부할 중개는 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 개념이야. 그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 개념은 요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를 알선해야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되죠? 그런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냐 아니냐가 왜 그리 중요하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개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개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냐 아니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 개념 중요한 기다. 자, 그다음 뭐 시간이 좁지만은 첫 공개강이니까 이 중개 하도 자격증 딴 사람들조차도 알았어요. 중개라는 한글도 제대로 못 써. 한자는 더더군다나 못 쓰지만은 알았어요. 중개 한글로 써보라 하니까 뭐 익한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그런 게 종종 봤을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가격이잖아요. 알았어요. 한자는 알았어요. 이렇게 씁니다. 응? 요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가운데 중자는 여기잖아. 왼쪽에 사람 인변이 붙어 있어요. 그러세요. 요 개자는 끼일 개자입니다. 끼인다. 중간에 끼인다. 끼일 개자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교재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세요. 잘 봐요. 무슨 중개? 무슨 중개? 요즘 실무로 가면은 무슨 중개가 대세다. 공동 중개가 대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 하시는 분들은 교우 관계가 좋아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세요. 한번 봐봐요. 한자가 여기 돼 있잖아. 사람이 몇 명? 2명이잖아. 두 사람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개예요. 두 사람 아니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사람이 몇 명? 2명. 두 사람 사이에 끼 들어가잖아. 이렇게. 끼 들어가는데 짝대기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2개죠. 단독 중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공동 중개도 있다라는 소리야. 알았어요? 그 단독 중개가 이루어지면 중개 보수가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중개를 했다. 그런데 단독 중개를 했다. 하게 되면 잘 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 거래 당사자로부터도 뭐 받았다? 중개 의뢰 받았다. 그러세요. 이쪽 당사자로부터도 뭐 의뢰 받았다라는 소리야.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다 의뢰 받아서 알선하는 것을 무슨 중개? 단독 중개. 이 시험 지문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고 그 중개는 단독 중개지.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는 중개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공동 중개라고 하지. 여보세요. 우리 판결문 보면 나중에 교재 있을 거예요. 중개라 하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 그 말 뜻이 뭐냐? 줄이면 중개라 하면 단독 중개뿐만 아니라 무슨 중개도 포함이다. 공동 중개도 포함된다 하는 말을 판사가 이 단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판사님 당연히 이 용어를 몰라. 알겠습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겠어요? 그 중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는 경우 뭐냐? 이 갑은 이쪽으로부터 의뢰받았잖아?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았죠? 이 거래 당사자는 누구한테 의뢰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의뢰한 거야.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봐도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았잖아. 이 두 개업공인중개사가 협력해서 이 두 거래 당사자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야. 그럼 무슨 중개가 되는 거다? 공동 중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리 되면은 중개 보수는 왜 돼요? 쌍방부터 의뢰받아서 알선 단독 중개가 되면 갑은 요쪽부터도 받고 요쪽부터도 뭐 받고 양쪽부터 다 받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공동 중개가 되면 봐봐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 요쪽으로부터 받고 을은 뭐 요쪽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개 보수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다? 그렇지.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거래 당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 거래 당사자에 관한 사람을 법조문 공부하다 보면 표현이 바뀌어요. 자꾸. 지금은 거래 당사자라고 돼 있잖아. 나중에 가면 이쪽은 알죠. 권리 이전자. 이쪽은 뭐 권리
취득자, 매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이렇게 샀는데 매도하고, 제가 방금 거래량이라고 했죠. 다양한 거래량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경험에 의하면 자꾸 매매 거래만 자꾸 떠올라지는 거야. 에? 그런데 지금 중개 개념 읽었다시피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병에 관한 행위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거래다. 다양한 거래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같나 달라지는 거죠. 이거 민법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민법 뭐 공부하면서 저당권 공부하고 전세권 공부하고 뭐 지상권 공부하고 공부는 열심히 해. 알겠어요? 그런데 자 봐봐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는 한단 말이지.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 이리 물으면 퍼뜩 답이 안 나와. 그것도 계약이잖아. 계약의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 그래. 단어를 자꾸 띠내버리지 말아야 말이지.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이래야 되잖아. 네? 그런 표현들이 자꾸 익혀져야 돼요. 그렇죠? 특히 우리 법과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공부하는 과목이냐 하면은 뭐 국토계획법이든 농지법이든 공인중개사법이든 민법이든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치중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내용은 잘 알아. 근데 그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의 주체가 누구의 권리고 이리 물으면 알 것 같으면서도 입이 안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권리 주체가 있으면 권리의 객체가 있나 없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객체가 뭐고 이리 물으면 또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놔놓고 내용에 치중해서 공부를 해놨다. 그런데 시험 출제자는 내용도 장난치지만 주체와 객체도 장난친다 안 친다?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체 부분, 객체 부분에서 글자 갖고 장난을 쳐버리면 여러분이 또 실수해가 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실시권자, 실시 권한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장관 또는 시도지사 하는데 뭐 그 장관 띠내 삐리삐고 시도에서만 딸랑 쓰나봐. 그럼 틀린 거 어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체 갖고 장난친다. 그렇죠? 산업인력공단은 위탁받아서 실시하는 뭐다 수탁기관에 불과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명의로 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장관이 직접 실시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주체가 딱 그리 돼 있어. 그 시도지사 명예 자격증 교부가 나갑니다. 그 가장 이제 실수하는 게 이제 분묘기지권 민법에서 공부할 때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잘 알아 아마. 워낙 열심히 해가. 그렇죠. 근데 분묘기지권도 물권이잖아. 그렇죠? 그럼 물권이잖아. 뭐 관습법상의 물권이든 왜든 간에 물권이잖아. 그럼 물권이라는 권리의 객체는 물거이잖아. 그럼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의 객체가 뭐고 이리 물으면 물건이잖아요. 객체는. 그 어떤 물건에 대한 객체. 그거 하면 물으면 분묘한다고. 공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답을 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다 하는 거 잘 알아. 그럼 지상권의 객체가 뭐예요? 토지야 토지. 지상물이 정착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가 뭐 지상권의 객체예요. 그럼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 분묘기지권이면 분묘기지권의 객체도 뭐 분묘가 정착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가 객체가 되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주체와 분묘기지권의 주체도 물으면 또 거기가 담그린다 이 말이야. 권리 내용을 많이 알면 많어. 의무의 내용을 많이 알면 많어 이 말이야. 그 누구의 권리인지도 모르면 써먹나 못 써먹나. 못 써먹는 거야 이거 말이야. 공부할 때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깜빡깜빡 놓치고 점검을 안 해. 그러세요. 그런 데서 출제자들이 장난을 쳐버리면 아는 것도 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분묘기지권의 주체는 그러세요. 뭐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실질적으로 주재하는 자, 담당하는 자예요. 분묘 설치한 자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판례 공부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중개보수 청구권 가잖아. 중개보수 청구권의 권리잖아. 채권인데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지만 그러세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누구의 권리다? 요 사람의 권리지? 요 사람은 뭐라고 부르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 맞아요. 그럼 그 채권을 누구를 상대로 행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잡아봐요. 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찾아와가 의뢰했겠나 안 했겠나? 의뢰했죠? 의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뢰 안 했으면 중개 의뢰인이 아니지. 그렇죠?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기들끼리 직접 매매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 의뢰한 적이 없잖아요. 의뢰인이 아닌 거야. 그러나 거래 당사자는 맞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의뢰해오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부르는 거다? 중개 의뢰인인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 거다?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의뢰인이 아닌 자한테는 행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의뢰인이라 해야 돼. 의뢰인이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이제 집어넣고 그렇죠? 현장에 가면은 이런 경우 응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궁금증이 생길 때 저 사람이 나의 의뢰인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의뢰인이냐 아니냐를 따져봤더니 의뢰인 맞아. 그럼 뭐 보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의뢰인이 아니야. 그럼 뭐 청구 못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임차인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 빼게 생겼어. 그럼 집주인 임대인 찾아가가지고 지금 방 빼야 되는데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선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네가 나가라 이 간다 이 말이야. 지금 보증금 돌려줄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 안 온다? 구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새로운 임차인을 갖다 구해올 때 자기가 직접 구해올 수도 있지만은 중개사무소에 의뢰가 구해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중개사무소에 의뢰가 구해왔어. 왔는데 이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는 보수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종전 임차인한테 받아야 되나? 아니면 뭐다?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야 되나? 새로운 임차인도 중개사가 데리고 왔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럼 임대인한테는? 네가 나가라 했잖아. 그러면 종전 임차인이 임대 의뢰를 했잖아요. 원래 새대로 사는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 임대 의뢰를 했잖아. 그러면 종전 임차인이 임대 중개 보수를 부담합니까?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럼 집주인이 임대인은 중개 보수 부담이 없잖아. 여러분들 말대로라면은.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인과 뭐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법원까지 나온 판례는 없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이 경우에 이 임대한 쪽에 중개보수는 종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임대 의뢰는 종전 임차인이 의뢰했지만은 이 사람은 임대 의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새로 임대를 할 때도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 의뢰할 거 아닌가 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도 결국은 뭐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또 손해본 게 있나 없나? 일찍 나가는 바람에 중개 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찍 나가는 거에 따른 뭐 손해배상 책임은 종전 임차인한테 물으면 되는 거야. 그게 법리야. 그런데 실무에서는 종전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를 종전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거예요. 쌤쌤이 하는 거지. 좋은 게 좋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때
임대 의뢰에 따른 중개 보수는 뭐다? 건물주인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게 그 사람이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실무로 가게 되면은 그런 케이스들 자주 등장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대부분은 종전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부담해. 그 대신에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한테 일찍 새 나가는 방 빼는 임차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현실의 문제잖아. 그렇죠. 자, 이게 중개다. 중개. 그러세요. 아이, 중개. 그 표현이 되잖아. 그러면 요 사람은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 맞죠? 이 사람은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 열이 되는 거야. 이게 어디 가서 영향을 미치냐면 확인 설명 의무 아까 있었잖아. 목차에.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하겠나? 요 사람한테 하겠나? 이 물건에 관한 거래상 중요사항을 조사 확인해가 요 사람한테 설명해야 돼. 이 사람은 지 물건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25조 규정에 확인 설명 의무 규정을 보면 이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때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다, 공법상 이용 제한사항 등 거래상 중요사항을 잘 들어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이래인데 과거 기출 문제가 몇 차례가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관련되고 취득 글자를 이전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전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하면 O가 X가 X여야 된다. 그런데 그를 시험 문제를 읽다 보면은 닦고 취득이라는 두 글자를 이전으로만 싹 바꿨지 나머지 문장은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글자가 틀린지 안 보여.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은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알았어요? 다 맞는 거 같고 다 틀린 거 같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문장 시험 지문 속에 어느 단어를 틀리게 바꿨는지를 못 발견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세요. 거기다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말장난이 심하네 이런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용어를 읽어야 돼. 그 특히 정확하게 읽어야 될 용어 부분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왜? 법이라는 게 권리 의무 관계 내용을 공부하는 게이기 때문에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당연히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누구누구는 누구에게 이리 되잖아. 그 누구누구는 가는 부분 장난칠 수 있고 누구누구에게 가는 걸 장난칠 수 있는 거래.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 문장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 못 해요. 핵심이다, 핵심. 자, 그게 중개라, 중개. 그 다음 2호에 보면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문장만 딱 보면 자격만 취득하면 뭐다? 공인중개사야. 알겠습니까? 자격만 취득하면. 자격만 취득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하는 거다. 공인중개사법이고 이 법에 의하여.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호에 보면 무슨 업? 중개업이라 하면 자 여기서 먼저 이 생각부터 가져주는 공부를 해야 돼. 1호에서는 중개라 하면 3호에서는 뭐 중개업이라 하면 그러면 이 단어의 용어 정의 이 단어의 용어 정의를 따로 내려놨잖아.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구별해서 취급해라라는 소리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알았어요? 중개라는 두 글자 중개업이라는 세 글자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아까 목차에서는 등록의 실효와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돼 있었지. 등록의 실효와 무등록 중개 안 돼 있었잖아요. 에? 불법 아니야 이거. 불법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여기에 업이 붙었구만 뭐 불법이에요. 알겠어요? 자, 제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무등록 맞죠? 그럼 나가서 중개를 했어요. 알겠어요? 보수를 받았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중개는 했죠? 보수도 받았죠? 업이다, 업 아니다? 업 아닙니다. 그렇죠? 업 아닙니다. 업이라 하는 거는 나중에 공부하면 책에 다 나오겠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가 될 때 업이라고 그래요. 그 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 제가 했잖아. 중개 행위하고 보수도 받았는데 딱 한 밖에 안 했고 앞으로 계속 반복할 생각도 없다. 그 실제로도 안 했다. 알겠어요? 업은 안 했어요. 그럼 무등록 중개만 했지. 무등록 중개 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무등록 상태 중개행위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입혔어. 그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없어요. 무슨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라는 글자와 중개업은 구별해서 다루라라는 의미에서 용어 정의를 그렇게 내려놓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부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말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타인으로부터 중개보수까지 받아가면서 영업하는 사람이 그렇죠? 말 실수해가지고 피해 끼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강의도 엉터리로 하면 된다는다. 그런데 엉터리 강의가 많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그 엉터리 강의 듣고 또 알겠어요. 6점 넘겨가 학교 가는 사람 많다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었는데 없었다?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보수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업으로 행한다 하는 업이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질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업이 되는 거다,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상세한 거는 본문 가서 줄 긋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 가서는.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돼 있잖아. 그럼 2호는 공인중개사, 4호는 개업 공인중개사. 딱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봐봐.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는 같은 의미, 다른 의미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하마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돼 있잖아. 그럼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죠? 근데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 세 종류 중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있잖아. 그 사람은 실제 등록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등록한 자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도 포함이다. 포함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실제로 등록한 기나 등록한 것으로 보는 기나 효과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뭐 본다 하는 거 이거 공법 공부할 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런 인가 허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래거든 봐봐요.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제도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라든가 공작물을 축조하는 행위라든가 토석을 채취하는 기라든가 토지 형질 변경하는 기라든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토지 분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개발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 건축물 건축하는 것도 개발행위다 개발행위 아니다? 개발행위예요. 어느 법에서? 국토계획법. 무슨 말이지? 그러면 국토계획법만 딱 놓고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국토계획법 공부 다 끝나고 이제 건축법 가서 보니까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 받아라 이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건축법만 놓고 보면 건축은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국토계획법만 딱 놓고 보면 뭐다? 건축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럼 두 법을 같이 딱 생각하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뭐 건축 허가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지요? 그 하다가는 건축하다가 보면은 그러지요?
행정기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삽도 못 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 개 조문을 합체가 생각하면 이제 건축행위라는 개발행위 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고 건축법에 따라 뭐 건축허가 신청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의제 규정, 간주 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우야란 말이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제 규정, 간주 규정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러죠. 그 실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칙개혁 공인중개사는 실제 등록은 행하진 않았지만은 뭐다 우리 법 규정 부칙에 보면은 부칙 규정 6조 제2항에 보면은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한 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등록한 사람의 종류가 몇 종류다? 세 종류다. 법인인 개혁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혁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혁 공인중개사. 그러세요.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D페이지에 보면 5호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돼 있지? 그렇지? 그러면 공인중개사 글자 앞에 소속이 붙었어.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자격 취득하기는 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맞죠?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맞잖아.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해하는데 관로는 일단 제껴둡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 법조문을 자주 접하지 않은 사람이 법조문이 접할 때 관로가 자꾸 섞여 나와. 법조문 속에. 아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관로를 건너뛰고 읽어요. 그래서 관로 같이 읽다가 보면 그만 머리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관로가 나오면 관로 건너뛰고 그냥 읽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관로를 되돌아가가 공부를 하시죠. 알겠죠? 그럼 관로 띄고 건너뛰고 읽으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무슨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중개 업무 수행이 나중에 동그라미 치겠지만 지금도 치도 됩니다. 오늘 공개 강의니까 너무 그렇게 딱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할 거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했으니까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 원래 중개 업무는 누가 수행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뒤에 법조문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는 중개 업무도 아니다.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경영 업무예요.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이? 자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할 때는 아까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관청 휴업 신고해라 하는 규정이 있거든. 그런 거 휴업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은 중개 업무라? 알아. 그건 경영 업무예요.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까 조문을 쭉 조문 아니고 이제 목차를 봤지만은 중개 업무를 규제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경영 업무를 규제하는 내용도 많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중개 업무와 경영 업무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 동그라미 되죠. 그러면 결국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돼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보조를 넘어서서 무슨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 영향을 미쳐요. 여러 군데에 중개 업무 수행한다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아까 그 확인 설명 의무 하는 거 공부할 때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확인 설명서 서식이라는 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가 교부해 줄 의무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가 교부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확인 설명 업무라는 중개 업무에 관여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없으면 말고 있다면 그 관여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회가 교부해야 돼. 왜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업무에 개입했다, 중개 업무에 개입했으니까 중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하기 위한 도장 인장을 미리 등록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도 등록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을. 그럼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왜 안 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야. 중개 업무를 수행 못하기 때문에 인장 등록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그러면 인장 등록이 안 됐으니까 날인할 이유도 없어. 그래 된다. 연결이 그리 돼. 그래서 6번에 가면 중개보조원 개념 봐봐요. 길지만은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어 안 돼 있어? 소속돼. 자, 그러면 누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누구에게 소속되어 개업공인에 소속되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뒤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말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이라잖아. 현장 안내 등 일반 서무. 이 현장 안내. 이 중개 업무 아니냐 이 말이지. 이런 논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오는 게 끝이야. 무슨 소리야? 모시고 가가 보이소 이게 끝이야. 거 가서 뭐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 안내 등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하는 의미.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 어디를 봐도 어디까지가 중개 업무고 어디서부터는 보조 업무인지 명확히 구별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하는 말은 확인 설명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요. 그냥 델타 주고 찍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요. 무슨 소리지? 전화 받는 거, 그것만 가능한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요. 청소하고 서류 정리하고 거기 달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가보면 안 그렇잖아. 실장님이라고 보통 칭하는 그분들이 다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중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 한다? 다 한다. 계약서도 작성? 다 한다. 그래놓고 소장님 도장 찍어보죠. 그게 뭐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단속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뭐. 소장이 직접 뭐다? 내가 찍으라 해서 찍었다. 내가 또 설명 다 해줬다. 그런데 고객이 뭐다? 반발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고객 입장, 고객이 만약에 소장님 얼굴도 못 봤다. 나는 그렇죠. 이렇게 진술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그렇게 진술하겠어요? 그게 안 하잖아. 피해가 발생 안 하면. 피해가 발생되면 이제 고객은 누구한테든 자꾸 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객이 피해가 없는데 뭐 고객이 이렇게 해야 되겠노? 그렇죠. 항의를 할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엔 고객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이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지도감독관청에서는, 구청에서는 단속 나왔을 때 결국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서류의 기재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다가 걸리면 재수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1호부터 6호까지 용어가 중개, 그 다음 공인중개사, 중개업,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 중개보조원. 그러세요. 용어 이해 다 됐죠? 되는 거다 말이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본강의 하게 되면 그 전문 표현에 동그라미 시작하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인트 짚어야 돼. 그러세요. 지금은 이제 느낌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정확히 글을 갖고 이제 정확하게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1페이지로 가봐요. 이제 빼기를 하는 강의니까
5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판례 가는 게 있네. 그렇죠. 자, 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이게 있잖아. 2조 제1호 가는 건 안 외워도 됩니다. 그 2조 1호가 아까 저거였잖아. 중개라 하면 그거였다 이 말이지. 거기서 제3조 규정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 밖의 권리라고 돼 있잖아. 맞죠? 그럼 요 기타 하는 말이 바로 뭐다? 그 밖에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기타라고 적어놨냐? 기타는 한자입니다. 그 밖에는 한글이고. 그래서 옛날 법조문에서는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판결이야.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온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타를 뭐로 바꿨다? 그 밖에로 바꾼 거야. 알겠습니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도 그 행위에 들어간다, 논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 밖의 권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권리를 의미하느냐, 어떤 거래행위가 중개의 대상이 되느냐, 그에 대한 판결인 거예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게 적혀져 있는 거라. 타인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을 하는 경우 이게 중개업이다, 중개업이다, 중개업이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그 중개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보수 받고 알선을 업을 해도 중개업이다, 중개업이다, 중개업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럼 이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 판단이 왜 판결이 나왔느냐, 이게 중개업이면 어떻고 중개업이 아니면 어떠냐? 중개업이면 어떻고 중개업이 아니면 어떠냐? 자, 이게 중개업이다라고 나왔잖아. 판결문의 결론이. 그럼 중개업이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이면 그걸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전에 뭐 하고서 해야 된다? 등록하고서 해야 돼. 등록 안 하고서 이 중개업을 했다면 무슨 중개업이고?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형사처벌감이거든. 그 형사재판이에요, 이거. 형사재판이에요. 누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다 해가지고 뭐 형사고발 조치 당해가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은 사건이야. 그런데 이 피고는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나는 등록 안 했는 거는 맞지만은 중개업 한 적 없다. 내가 무슨 중개업 했노? 나는 저당권 설정 행위에 관한 알선을 했을 뿐이지 저당권 설정 행위 하는 걸 알선하는 게 무슨 중개업이고? 이리 항변한 거예요. 항변했더니 판사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의 개념에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한 것도 중개고, 그 중개를 업으로 할 때도 등록하고서 했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너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다. 근데 네 등록 안 했지 않느냐?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제가 이게 형사재판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원래 공부를 해야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관로안에 대판회가 91년 6월 25일 9일도 485라고 돼 있지? 9일도 485돼.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9일도 485에 도하는 게 아닌다. 이 도가 바로 형사 상고심이다라는 표시예요. 상고심은 대법원 판결이잖아. 도라고 돼 있으면 형사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민법 책에 보면은 이런 판례 표시 많이 나오지? 다라고 대부분 돼 있을 거예요. 다라고 돼 있는 거는 민사 상고심 대법원 판례예요. 다. 도는 뭐? 형사 사건. 오케이? 여보세요. 그런 게 됩니다. 다, 도, 두죠. 가나다, 고노도, 가나다 공통점은 모음이 아잖아. 모음이 오잖아. 모음이 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는 3심, 이 세 개는 2심, 이 세 개는 뭐 1심. 우리나라는 3심 재판 아이가. 그렇죠? 에? 그럼 대법원 판결은 다 3심 아이가. 그렇죠? 다, 도, 두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요 세 개는 뭐냐? 민사사건일 때 표시하는 부호야. 이 세 개는 형사사건, 이거는 행정사건이에요.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1심 고라고 딱 돼 있으면 형사 1심 판결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1심, 2심 볼 거 있나 없나? 없잖아. 대부분 판례만 공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끝이다. 다와 도만 알면 끝이야. 알겠어요? 두락하는 거는 뭐 거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봐봐. 그러면 내가 왜 취소고? 취소 처분을 취소해라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대부분까지 올라가면 두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거의 다 이 형사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은 형사처벌 받게 돼 있거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주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실이 맞나 안 맞나를 뭐다 판단하면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을 한 게 맞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아 마땅하다라는 판결이 난 거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 교재 가다 보면 아까 목차에서 손해배상체인가 업무보정 설정하는 제목이 있었잖아. 그거 가면 손해배상체인가 관련된 판례가 제법 수용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거 가면 다 뭐가 나온다? 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돈은 시험에 안 물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고 이제 감을 잡고 판례를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봐봐요. 실제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거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그럼 은행이 시키는 대로 하지. 은행이 의뢰해요? 안 하잖아. 은행이 어디다 의뢰하는 저당권. 대출 받을 때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뭐 필요한 서류 가오세요 하면 해주는 거지. 알겠어요?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중개보수 받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매매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임대차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지만은 저당권 설정 거래하는 것도 뭐 중개다. 이 생각도 쉬워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뿐만이 아니라 전세권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전세권 설정 계약 중개하잖아. 알겠어요? 많이 하잖아. 알겠어요? 지상권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요 그 밖의 권리에 보면은 전세권도 들어가고 뭐다? 저당권도 들어가고 지상권도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유치권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 그 밖의 권리에 유치권이 만약에 들어가면 유치권도 중개 대상 권리다, 권리 아니다? 권리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과거에 12회 때 나오다가 이의신청 맞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이의신청 맞은 것 때문에 주의해서 정확하게 했네요.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 설정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모르고 낸 거야. 근데 유치권 이전 계약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유치권 이전 계약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 그래서 그때 이의신청 나오는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세 글자만 시험 지문 내면 이의신청이 생기니까 유치권 이전 계약 이렇게 내야 맞는 거예요. 유치권은 아세요? 그 성립에 있어서는 뭐다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이미 성립된 유치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할 때는 얼마든지 뭐다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치권 이전에 관한 부분은 중개가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판례로 나와 있지만 알겠어요? 그 결국 중개가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가능해야 된다? 거래 행위가 가능해야 돼. 이 물건에 관한 뭐가 가능해야 한다? 거래 행위가 가능해야 돼. 거래 행위가 가능하지 않으면 중개가 개입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개입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했어. 그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지 뭐. 경매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건데. 그 여러분들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이게 법률 행위잖아.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날 때 중개가 가능한 것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날 때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상속에 의해서도 뭐다 권리의 변동은 일어나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일어나지만 거기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그럼 정려는 법률행위 맞아요. 정려 계약이잖아. 법률행위지만은 정려는 뭐다? 뭐지? 어? 일방적인 뭐다? 법률행위잖아요. 알았어요? 무슨 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좁으면 끝나는 긴데 거기에 무슨 알선의 여지가 있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려계약은 법률행위지만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유상이냐 무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세요. 무상 법률행위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된다. 그러세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돼. 근데 이렇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하면 이 수업 시간 내에 다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점검하지 않는 부분도 읽어는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제가 안 읽고 넘어간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만 볼 생각도 안 하고 삭제해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읽어보기는 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골고루 출제될 때가 대비된다고.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로만 합시다. 시간이 1시 됐다. 그래서 1월달에 본 강의 때 보도록 합시다. 자, 마칩시다. 네.